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와 성적보다 장기적으로 팀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형 감독으로 부임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허스퍼 감독에 대한 영국 현지의 여론과 평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전반기 첼시전 패배 당시에는 2명의 퇴장으로 9명으로 경기를 하면서도 하이라인을 유지한 과감한 시도에 대해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후반기에는 풀럼전 0대3 패배, 뉴캐슬전 0대4 패배에 이어 아스널과의 홈경기에 0대3으로 끌려가다가 2대3으로 패배한 경기 내용으로 인해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The Athletic은 이러한 프로젝트형 감독을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내부 반응, 현지 팬들의 시선이 어떤지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분석한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둘러싼 물음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컬럼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형 감독에 대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 최근 사례, 그리고 직접적인 라이벌 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정리한 컬럼입니다. 구단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현직 및 전직 감독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명을 원한다는 한 인사는 과거 자신과 동료들이 받은 압박감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는 데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팬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계획이 잘 짜여져 있었고 클럽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다만 경기라는 사소한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경기 결과가 나빠지고 분위기가 바뀌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경질일까요?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결과 기반의 비전이 쓰이며 가장 현명한 클럽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 항상 승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축구는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옵션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토트넘 허스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요일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과 맞붙은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초기 성과로 많은 것을 약속했던 시즌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비록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즌 초반에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해리 케인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매각한 후 어떤 형태로든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면 성공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시즌을 진행 중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이웃이자 라이벌인 아스널의 사례는 수년 만에 두 번째 우승 도전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첫 시즌에 아스널은 승점 61점으로 고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5경기를 남겨둔 시점에 현재 5위인 토트넘보다 승점이 겨우 한 점 많았을 뿐이죠. 아르테타 감독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시즌 중반에 부임한 데뷔 시즌에 FA컵에서 우승하며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 체제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2020년 12월까지 아스널은 강등권 팀보다 겨우 승점 4점을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2020-2021 시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중 제한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졌죠. 당시 팬들이 에미리츠 스타디움에 있었다면 어떤 분위기였을지, 팀을 리그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까지 18개월 동안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하고 적절한 이적 예산이 필요했던 아르테타 감독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는지를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즉 그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아르테타 감독이 유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죠.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이 8위를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 동일한 승점을 획득하며 이미 지난 시즌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스널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은 감독은 경기장 안팎에서 클럽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널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는데 도움이 되었던 돈을 믿고 쓸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보여줄 만큼 충분히 해내고 있는 걸까요? 축구 클럽에서는 발전의 징후와 신뢰 구축을 통해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스널에서는 이제 거의 아르테타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클럽의 위계 질서상 아르테타 감독의 위에는 존경받는 감독들이 있었죠. 아르테타 감독은 지금 축구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는 매니저 감독입니다. 그러나 아스널은 비아레알에서 활약했고 지금은 에스턴 빌라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을 경질한 후에야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메리는 아스널 감독으로서 20년 동안 아스널을 완전히 장악하고 감정적 민감성에 얽매여 있던 아르센
아르센 벵거의 뒤를 이어 아스널을 이끌었었고, 뒤늦게나마 에메리의 경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다라는 점에 동의를 할 정도로 클럽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인물입니다. 벵거 감독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반영하듯이 에메리 감독의 당시 아스널 사무실 문에 붙은 간판은 매니저에서 헤드 코치로 바뀌었습니다. 아스널은 클럽의 모습과 운영 방식을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아스널은 디렉터들이 이끄는 팀이 됐는데요. 디렉터들 사이에 있는 자존심 싸움과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고, 즉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아래에서는 벵거 시대와 더 흡사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 체제에는 잘 맞지 않았지만 현재 아스널을 이끌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아르테타 감독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부임 초기에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아스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거물급 선수들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할 때마다 코치들을 기념사진 촬영에 초대하면서 아스널의 발전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환멸을 느꼈던 직원들과의 업무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스널의 가장 힘든 시기, 당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체제에 반대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소셜미디어에서의 분노에 찬 반응으로만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르테타 감독을 경질하라는 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의 아스널, 지금의 아르테타 감독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아스널은 감독을 자주 교체하는 클럽이 아니었지만 2022년 여름 로만 아브라모비치 회장이 강제로 매각해야 했던 한 시대의 끝을 견뎌낸 첼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토드 보일리와 클리어 레이크 캐피털이 이끄는 컨소시엄 첼시의 새 소유주는 변화를 원했고, 그해 9월 그레이엄 포터를 선임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포터 감독은 스웨덴의 작은 클럽 웨스테르순드의 감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과로 챔피언십의 스완지 시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팀을 이끄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브라이튼에서의 부임 첫 2시즌 동안 1부 리그에서 15위와 16위를 기록했던 포터 감독은 2021-2022 시즌에 당시 역대 최고 성적인 9위로 이끌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첼시는 포터를 이전에는 훨씬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진 감독을 고용해왔던 클럽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는 핵심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시절 19년 동안 정기적으로 감독을 경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성공의 문화는 유지되었죠. 새로운 공동회장인 보엘리와 베다드 에그발리는 이러한 첼시의 과거와 결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젊은 선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오랫동안 클럽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선수도 감독도 오래가는 팀을 이끌겠다고 방향성을 바꾼 것이죠. 결과적으로 포터 감독은 첼시와 5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31경기 중 12승 11패를 기록한 채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경질되었습니다. 포터 감독은 첼시를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시켰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일이라는 낯설고 낮은 순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포터의 재임 기간 동안 경기장 안팎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클럽의 코밤 훈련장에서 의료 부서가 개편되는 동안 스카우트 부서도 개편되었습니다. 포터 감독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10명의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고 2023년 1월에는 7명의 선수가 추가로 영입됐습니다. 33명의 선수로 구성된 1군 선수단은 코밤 훈련장의 라커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화의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감독이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브라이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포터 감독 시절에도 하룻밤 사이에 팀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첼시의 새 구단주는 팬들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극심한 압박을 받은 첼시는 결국 포터를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감독들이 다음 시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좋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동의한다면 첼시는 그 측면에서도 실패했습니다. 후임 감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랭크 램파드가 다시 임시 감독이 되어 복귀해야 했고, 관리자형 감독인 램파드가 돌아온 첼시의 성적은 당연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여름 아브라모비치 구단주 시절에나 볼 수 있었을 법한 프로필을 가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포터 감독보다 더 오래 재임하고 있지만 첼시는 현재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승점 3점 차이로 뒤져 있습니다. 아마도 보엘리, 에그발리와 같은 공동구단주, 핵심 인사들은 경기장 밖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첼시는 몇 번의 뼈아픈 패배를 겪었으며, 특히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은 당시 리버풀도 부상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목록의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스널과의 런던 더비 원정 경기에서 0대5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도 그렇습니다. 첼시 관계자들은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첼시가 유럽 대항전, 특히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첼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포터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포터 감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을 때는 이를 완화하는 요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그를 움직이지 않는 존재, 부동의 감독
감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르디올라는 아르테타, 포터, 포체티노가 경험했던 종류의 압박에 직면했다는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2008년 아부다비 인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과르디올라를 감독으로 리오넬 메시를 선수로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바가 있죠. 칼둔 알 무바라크 회장은 과르디올라가 맨시티를 이끌 적임자라고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마르티 페라루나우의 최신 저서에 따르면 그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6-17 시즌 맨시티 데뷔 시즌에 이미 캄노우에서 0대4로 패배했던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주 후에 열린 리턴 매치에서 바르셀로나를 이기지 못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하고 경질될까봐 걱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맨시티 클럽의 관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페라르나우에 따르면 맨시티에 합류하기 전 계약 협상에서 맨시티는 특히 수비진을 중심으로 노쇠한 선수단을 개편해주겠다고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후 이 프로젝트의 절반만을 부임 첫 시즌에 진행할 수 있었고 나머지 선수단 개편은 2년차 이전에 완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임 첫 시즌에 모든 선수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팀을 프리미어리그 3위로 이끌었던 첫 시즌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도입했던 축구 스타일을 맨시티 유소년 팀에게까지 요구하면서 아카데미를 혁신했죠. 팬층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입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습니다. 2020년 말 맨시티의 상황이 다소 침체된 것으로 보였지만 구단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절대 맨시티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이후 상황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얼마나 더 연장되었을지를 가늠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즉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도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첫 시즌을 제외하고 두 번째 시즌 정도에는 성적이 안 나오면 더 기다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을 언급한 찰리 에클셰어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가 쓴 컬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회의론자와 신봉자들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통해 팬들은 낙관적일 이유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똑같은 실패가 드러난 것일까요?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일요일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전 2대3 홈 경기 패배는 이상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0대3으로 뒤진 상황에서는 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또 후반전에 거의 경기를 구할 뻔했던 비길 수도 있었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훌륭하게 경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이 강조됐죠.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토트넘은 우선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만이 끌려가는 상황에서 토트넘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둔 팀입니다. 토트넘은 끌려가는 상황에서 승점 22점을 회복한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앞서가는 상황에서 역전을 허용한 빈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았을 정도로 뒷심이 약했던 토트넘인데요. 그 기록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0대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열세를 뒤집는 것은 경이로운 성과이며 이는 점수가 아닌 경기력을 중시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점한 골들을 보면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실점과 카운터, 역습에 취약한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토트넘보다 많이 세트피스 골을 실점한 팀은 4개 팀뿐입니다. 토트넘은 14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에 있어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나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지난 2월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이러한 면을 무자비하게 활용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토트넘의 빠른 카운터, 빠른 역습에 대한 약점을 공략하며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부카요 사카가 벤 데이비스와의 1대1 상황에서 골망을 흔들며 2대0을 만들었죠.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골을 실점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지역에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특정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집중력을 잃는 것과 같은 작은 디테일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상대 지역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의 결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요일 아스널전보다 팀 경기력에 더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 전반기 아스널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그의 눈에 보이던 자부심은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시즌 초반 에미리츠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첫
10경기 중 8승 2무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한 이후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야 할 시즌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회의론자들은 확실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론은 상황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부재를 극복하고 여전히 4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증오하는 라이벌 아스널과 맞붙을 때는 모든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그 라이벌인 아스널이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들은 올 시즌 토트넘이 몇 경기에서 저지른 실수를 매우 능숙하게 응징해내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일요일에 무자비했지만 토트넘이 사실 전반기에 너무 많이 아스널을 살려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명단 구성은 일부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전반 30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됐지만 그 전까지 브레넌 존슨을 대신해서 선발 출전한 것을 정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얀 클루세스키는 벤치에서 3경기를 보낸 이후 선발 출전하게 됐고 아스널 수비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진취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도 올 시즌 7번째이자 2달여 만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전반 15분 만에 선제골을 자책골로 내주게 된 것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말았죠.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은 토트넘이 경기 초반부터 아스널을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압박하며 경기를 잘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후 아스널이 전반전에 그렇게 많이 물러설 계획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토트넘이 우리를 더 깊게 내려가도록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방 압박에 문제가 있었다. 토트넘이 그들의 구조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플레이하도록 강제했다라는 것이죠. 아스널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전반 20분 동안 보였던 모습처럼 당황한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보다 더 많이 골을 내준 상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토트넘의 공격은 상대 수비진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하는 이들이 지금의 토트넘 경기를 즐겨보는 이유이자 토트넘이 올 시즌 리그 33경기 중 2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득점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전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토트넘의 강점도 분명하지만 약점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있을,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있을 첼시 원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4위 경쟁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단기적으로 더 가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큰 승리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전은 포스테코글루 신봉자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경기가 된 것도 아니지만 회의론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 경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더 불신을 야기했고 믿는 사람들에겐 더 믿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 5월 3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 첼시와의 원정 경기는 내용과 더불어 결과까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많은 비판론을 딛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올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될지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일정, 캡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상, 현지의 모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